19세기 말 유럽 전역에서 반유대주의가 심화되며 유대인들은 수세기 동안 겪어온 디아스포라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국가를 수립하자는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 운동이 바로 시오니즘으로 오스트리아 출신 유대인 언론인 테오도르 헤르츠이 그 사상적 기반을 정립했습니다. 그는 유럽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독립국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러한 생각은 많은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1917년 제1차 세계대전 중 영국은 벨푸어 선언을 통해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 국가 설립을 지지한다는 뜻을 국제사회에 표명합니다. 이는 유대인 사회에 큰 희망을 불어넣었고, 이후 팔레스타인 지역으로의 유대인 이민이 급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오랜 기간 이 지역에 살아오던 아랍계 주민들과의 갈등도 서서히 고조되기 시작했죠. 1930년대에 접어들며 유럽에서는 나치 독일의 반유대 정책이 극단에 달하면서 60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로 생명을 잃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전후 국제사회가 유대인들의 국가 수립을 도덕적으로 지지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1947년 유엔은 결의안 181호를 통해 팔레스타인을 유대인과 아랍인 국가로 분할하고 예루살렘은 국제관리지역으로 남기자는 분할안을 통과시킵니다. 유대인들은 이 계획을 받아들이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을 선언하게 되며 고지어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등 아랍 국가들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제1차 중동전쟁의 발발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미국과 유럽의 지원을 받아 방어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일부 지역을 점령하면서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기에 이릅니다. 이 전쟁 이후 이스라엘은 서방과의 외교적, 군사적 유대를 강화하며 중동 내 강력한 친서방 세력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인 이란은 19세기 말 제국주의 열강인 영국과 러시아의 세력 균형 속에서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합니다. 특히 석유 자원 개발권은 영국 석유기업에 넘어가며 이란 내 자주적인 자원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1921년 장교 출신인 레자 칸은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고 1925년 팔라비 왕조를 수립합니다. 그는 국가의 근대화를 위해 세속화, 중앙집권화, 서구식 교육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며 국가를 빠르게 개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회와 언론의 자유는 억압되었고 권위주의적 통치는 점차 강화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란은 연합군의 전략적 보급 경로로 주목받으며 결국 영국과 소련의 연합군이 이란을 점령하고 레자 샤를 퇴위시킵니다. 그의 아들인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가 새 국왕으로 즉위하며 이후 이란은 미국 및 영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갑니다. 특히 냉전 체제의 격화 속에서 이란은 반공을 외교 노선의 중심에 놓고 미국과의 군사 및 경제 협력을 심화시키며 중동에서 핵심 친서방 국가로 자리잡게 됩니다. 1950년대에 이르러 이란은 중동 국가 중 최초로 이스라엘을 사실상 승인하는 행보를 보입니다. 이는 양국의 공통된 반공, 반아랍 국가 전략 속에서 나온 선택이었고, 이후 두 나라는 물밑에서 강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농업 기술과 수자원 관리 기술, 군사훈련 등을 제공했고, 이러한 협력은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서 이란이 서방 세계와 더욱 밀착된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1953년 쿠데타 이후 샤 팔라비는 미국과 영국의 지원에 대한 보답으로 더욱 명확한 친서방 노선을 채택하게 되었고, 이는 이스라엘과의 비공식 동맹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미국, 이란, 이스라엘 삼각구도는 냉전기 중동 지역에서 소련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핵심 전략축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란은 자국 내 정보기관 사바크와 이스라엘의 모사드 간 긴밀한 정보협조 체계를 통해 반체제 인사를 감시하고 탄압하는 데 협력합니다. 특히 1953년 이란 총리 모하마드 모사데크가 석유 산업의 국유화를 추진하자 미국과 영국은 이에 반발하며 미국 CIA가 주도한 아약스 작전이라는 정권 전복 작전을 실행합니다. 이 작전은 성공적으로 이뤄졌고 모사데크는 축출되며 샤 팔라비는 절대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후 이란은 더욱 확고한 반공, 친서방 노선을 걷게 되고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의 삼각동맹은 더욱 공고해집니다. 하지만 외형적 안정과 번영과는 달리
1960에서 70년대 이란 내부에서는 불만이 점차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샤 정권은 경제 개발을 앞세우며 산업화를 추진했지만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졌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도 심화되었습니다. 정치적 자유는 억압되었으며 언론과 학문은 국가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었죠. 특히 시아파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계는 샤의 세속화 정책과 서구화 경향에 강하게 반발했고, 이들의 정신적 지도자인 호메이니는 1964년 국외로 추방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정부 운동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1978년 경제 실정과 정치 억압에 대한 불만이 커지며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었고, 이란 사회는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1979년 1월 샤는 국외로 망명하고 2월에는 호메이니가 귀국하면서 혁명이 완수됩니다. 같은 해 4월 국민투표를 통해 이슬람 공화국 수립이 공식화되며 이란은 새로운 종교 정치 체제로의 대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란이 미국을 적대시하게 된 배경에는 단지 혁명 자체뿐 아니라 샤 팔라비 정권 시절 미국이 이란 내 정치 억압과 사바크의 탄압을 묵인하고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점, 모사데크 총리 축출에 미국이 개입했던 점 등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호메이니를 비롯한 이슬람주의자들은 이러한 과거를 외세의 개입으로 규정하며 반미 정서를 조직화했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이 이란 학생들에 의해 점거되고 52명의 미국 외교관과 직원이 444일간 억류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반미 노선을 국제적으로 명확히 각인시키는 상징적인 전환점이 되었고, 이후 미국과 이란은 사실상 외교 단절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슬람 공화국 수립 이후 이란은 기존의 친서방 정책을 폐기하고 반미와 반이스라엘 노선을 외교 정책의 핵심으로 삼습니다. 미국은 큰 사탄,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이라 불리며 두 나라는 이란의 체제에 있어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됩니다. 테헤란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은 폐쇄되고 그 자리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사무소가 들어서며 이란은 팔레스타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혁명수비대와 그 산하의 쿠드스군은 해외 시아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게 되고 1982년에는 레바논 내 시아파 민병대를 기반으로 헤즈볼라가 결성됩니다. 이는 그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축출하기 위해 레바논을 침공하면서 발생한 레바논 전쟁의 결과 중 하나였습니다. 이 침공은 남부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장기 주둔으로 이어졌고, 이에 반발한 시아파 주민들이 이란의 지원을 받아 헤즈볼라라는 무장 단체를 조직하게 된 것이죠. 헤즈볼라는 이후 이란의 대표적인 대리전 무장 조직으로 자리 잡으며 이스라엘과의 장기적인 대립 구도를 형성합니다. 이란은 레바논 외에도 시리아, 이라크, 예멘 등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며 이른바 시아파 벨트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한 종교적 연대를 넘어 중동 내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야심이 담겨 있었죠. 이 시기를 기점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은 중동 내에서 서로를 겨냥한 강력한 대리전 전선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오늘 1편에서는 시오니즘 운동과 유대인 국가의 탄생, 팔라비 왕조의 근대화 정책과 서방과의 관계,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비공식적으로 맺었던 은밀한 협력 관계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1979년 이슬람 혁명을 기점으로 양국 관계가 실용적 협력에서 철저한 적대로 전환되는 과정을 분석했죠. 다음 2편에서는 이란이 헤즈볼라, 하마스, 시리아 등과 어떤 방식으로 협력하며 대리전 체제를 중동 전역에 확대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칸피디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